자, 이제 132페이지 2번 있죠? 양거로 2번에 다가구 주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에 구분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겸용주택에 관한 얘기를 했죠. 주거와 주거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죠?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동이냐, 한 구냐 구분해서 한 동 그러면 주상복합.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고, 한 구 그러면 일반 상가주택을 표현해서 주거용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다가구. 원투룸이죠, 원투룸. 그죠? 다시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원룸이 있습니다. 그죠? 방이 이렇게 있죠? 방이 이렇게 돼 있다. 다가구 그러죠. 자, 이걸 과세할 때 그럼 얘는 뭘로 보느냐는 거죠. 자, 다가구 주택은요. 다가구 주택은 우리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봅니까? 어떤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보통 이런 원투룸 같은 거 임대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원룸은 원투룸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아시죠? 단독이죠. 보통 단독주택으로 보죠. 그러니까 방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 한 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단독주택인데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보면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산세는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요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하나를.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금 과세 방법이 다르는 거죠. 세금 과세 방법이. 왜 이걸 이제 구분하냐면, 자,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은요,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됐어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더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누진세율인데, 그럼 보세요. 이거를 원래대로 단독으로 보면 이 건물하고 주택이니까 이 토지 가격 합해서 전체 금액 있죠. 이 전체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니까 금액이 크겠죠. 그러면 세율이 높아져서 누진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주택은 가능하면 세금을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왜? 이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원래대로 단독으로 보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누진되니까. 왜?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요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각각을.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안분해서 하게 되면 이 과세 표준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럼 세율도 낮아져서 세금이 덜 나온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해서 어쨌든 저런 이유로 얘는 뭐 한다? 다가구 주택은 뭐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다가구 나옵니다. 그거 맞물려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이번 파트 끝나고 심화 강의 할 때는 그런 걸 다 비교를 합니다.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심화 강의 때는 요 다가구 나오면 얘하고 양도세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겸용주택도 어떤 차이, 각각 세목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비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짬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그죠? 기본적인 거만 그때그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심화 강의 때 이제 공부되시면 그걸 반복해서 보시면 정리가 되겠죠. 그때는 좀 더 전체적 흐름을 갖다 전체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를 잘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파트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가구 나온보다 거기 나온 대로 교재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 다가구 주택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각각을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3번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 부속 토지까지 주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법에서는 그 건축물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경계가. 그러면 얘가 부속 토지가 어디까지인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요 바닥 면적 있죠. 요거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봐주겠다. 자,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방세 파트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지방세잖아. 우리 세 배우죠. 여기서 뭐라고 나면 하여간에 부속 토지란 말이 나오고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나왔어. 뭐가 됐든. 그럼 무조건 뭐다? 10배. 그죠? 이유 불문 10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양도세를 배우면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뭐 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은 밖은 10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그 양도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막 꽂혀가지고 그거는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만 나왔다 그러면 뭐래?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래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 부분 지금 한 주택 토지 10배 있죠. 요게 나오면 이걸 틀렸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양도세 얘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세는 뭐다? 도시지역 안팎 구분 없이 이유 불문하고 몇 배까지? 그쵸. 10배까지를 뭘로 본다?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토지는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나온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선박은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항공기 선박은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실은 이제 기장 난코스가 133페이지 그 3절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왜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되게 많아요. 여기 당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서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왜?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기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의외로 쉽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133페이지. 대상별 토지 구분.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많죠.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토지예요. 토지. 근데 이 토지는요. 세금을 과세할 때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눠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가 있다? 그렇죠?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다 똑같은 용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데 세율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결론은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작년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으시면 그 한번 영수증 그 고시서를 보면 본인 토지가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거 써 있어요. 분리과세인지 별도합산인지 종합인지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돼. 그죠? 확인되는 거죠. 그 세 가지. 그죠? 자, 그럼 이건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토지가 있어. 그죠? 자, 일단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종합합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어. 토지. 자, 얘는 농지예요. 얘는 나대지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농지는요. 얘는 농지는 뭐예요? 농사를 짓는 거. 토지를 놀리지 않고 농사져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나대지. 나대지가 뭐예요? 비사업용 토지죠. 나대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 그러니까 빈둥빈둥 도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하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얘처럼 뭐한 토지? 뭔가 생산하는 생산성 있는 토지는 여기서 얘처럼 같이 종합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과세가 되지 말고 요것만 따로 뭐 하자? 분리하자. 따로 나눠서 분리해서 과세하자 해서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생산성 있는 토지니까 아주 낮은 세율로 왜? 농사짓고 하는 토지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최저 세율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 분리과세입니다.
자, 여기 분리과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그런 취지죠. 생산성 있는 토지를 기존의 종합에서 분리해서 따로 얘네만 따로 과세하겠다.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도 나대지고요. A 땅도 나대지고 B도 나대지예요. 둘 다. 둘 다 빈둥빈둥 놀죠? 자, 그런데 A가 놀다 지쳐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나는 그만 놀아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 그죠? 그럼 A는 지금 빈둥빈둥 놀던 땅에다 뭘 줘서 건물을 지었고 B는 아직도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A 토지와 B 토지가 건물 짓기 전까지는 똑같은 용도로 썼지만 이제 용도가 달라졌죠. 자, 그러면 A와 B 중 누가 토지 활용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잘하는 거예요. 왜? 얘는 건물을 지었잖아, 건물. 그죠? 얘는 여전히 놀고 있고 얘는 건물 지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너는 건축물을 지어서 토지 활용을 하니까 얘하고 같이 합산하지 말고 니네들만 따로 별도로 니네만 별도로 따로 합산하자 해서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 또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니네들은 쟤에서 따로 별도로 뭐 하겠다? 합산하겠다. 그래서 별도 합산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인데 생산성 있는 토지나 기타 등등은 따로 과세하게 분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처럼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을 활용하는 것은 뭔다? 니네는 따로 별도로 니네만 또 합산하게 돼서 별도 합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 부속 토지는 거의 대부분이 별도 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어쨌든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분리과세는 다시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 저율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율은 4%를 말하고요. 저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0.07%가 있고 0.2%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고율 4%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왜? 얘가 0.07이거든요. 제일 낮은 세율. 그러면 이거면 몇십 배 차이 나죠. 그리고 재산세 매년 내잖아요. 매년. 그죠? 매년 내기 때문에 그게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는 제일 높은 세율 4%. 그리고 여기는 저율은 0.07도 있고 0.2%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대표 주제가 뭐 농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야 같은 게 있습니다. 임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율 분리과세고 그 다음에 0.2%에 이제 뭐 있어? 뭐 공장용지 같은 게 있어. 그리고 뭐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가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율 분리과세는 고급 오락장, 그다음에 골프장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쓰긴 쓰는 거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용도로 썼다는 거요? 사치성 재산. 건물에다가 나이트클럽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토지를 활용을 하긴 했는데 어떤 용도로 써서? 나이트클럽. 사치성 재산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너는 여기서 합산하지 말고 니네만 따로 분리해서 너는 사치성으로 썼으니까 남들보다 아주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 해서 고율 분리과세입니다. 그 현재 골프장용 토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토지를 골프장 용도로 쓰고 있어. 이것도 사치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도 뭐 하겠다? 여기서 분리해서 아주 높은 세율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주 사치성 재산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얘처럼 뭔가 생산한 용도로 쓰면 낮은 세율로 가겠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죠? 그리고 건축물 부속 토지는 전부 다 별도 합산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는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빌딩 같은 상가 이런 건물들 부속 토지는 다 기본이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세율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누진으로 0.2에서 0.4% 했고 나머지가 다 종합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별도 해당 안 되는 건 전부 다 종합합산이에요. 여기 대표 주제가 나대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대지.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번 파스 때 안 할 겁니다. 보면 지금 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막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런 것까지 머리 지진나는 거죠. 그래서 좀 머리가 이제 적응하고 좀 이렇게 할 때 해야 되니까 심화 과정 할 때 다음 파스 할 때 이걸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한 책 내용은 굉장히 많죠. 근데 다 안 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할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 정리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 지문 같은 데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면 나왔던 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그냥 토지가 그건 알고 가야 돼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있다는 건 알고 가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구분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문제를 뒤에 종부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몰라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과세가 된다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133페이지 3절에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이라고 돼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따라, 그죠? 용도에 따라 종합, 별도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그 표에 토지 해가지고 종합, 별도, 분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해당하는 토지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있잖아.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인 걸 고르시오.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게 분리고 어느 게 별도고 어느 게 종합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 133페이지 1번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거기 1번 한번 넘기면 농지 134, 135, 136페이지, 137, 138, 139, 140, 141, 142페이지까지가 분리과세예요. 몇 개 안 되죠? 한 몇백 개 되겠죠? 자, 그리고 별도는 143페이지부터 시작 144, 145, 146페이지까지가 별도고 종합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문제에 맞추려고 생각하면 돼. 이걸 싹 다 외워가지고 하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몇 개 안 되죠? 한 300개, 400개 되겠네. 그죠? 그러면 하나 맞추기 위해서 3, 400개 외워가지고 하나 맞춰라.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예언하지 마야 돼. 만약에 정말 그걸 외워서 하나 맞춘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 아니 문제 하나 맞추겠다고 뭐 이걸 다 외우고 앉았어. 차라리 이거 나오면 찍어버리지. 그죠? 근데 이렇게는 못 내는 거예요. 왜? 출제위원도 양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내? 옛날에 나왔던 기출들 있죠? 그걸 믹싱해가지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도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이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요. 과거 나왔던 지문 위주로 문제를 내지 막 이상한 거 저 구석에 있는 거 뜩 꺼내가지고 내진 않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실직고해서 저도 이건 다 못 외웁니다. 나 못 외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나 이거 외워서 하라고 하면 난 짜증나 강의 못 해요. 왜? 어떻게 해요? 이걸 몇백 개를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죠?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서 한 막 5문제, 6문제 나온다. 그러면 외워야죠. 근데 뭐 딸랑 하나 나오고 매년 나온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허다하다 안 되면 이거라도 외우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막 하다하다 얘는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그 과목은 나오면 찍는다 하고 편하게 가면 돼.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구분된다.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48페이지 그 4절에 이제 뭐가 나와요?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여러분 벌써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보니까 지금 1월이니까 되게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수업만 딱 딸랑 듣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는 거 출퇴근 그냥 학교 다니듯이 아침에 10시쯤 다 돼서 학원 와가지고 1시나 2시 수업 끝나면 가요.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밥 먹고 그죠? 그리고 집에 가. 그 집에 가서 이제 평상시 하는 데 똑같이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그럼 뒤에 가서 힘듭니다. 그럼 일찍 시작은 의미가 없어 공부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근데 뭐 딸랑 동강 하나, 동강 몇 개 듣고 막, 나 오늘 되게 뿌듯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봐야지, 자꾸. 오후에도 봐줘야죠. 뭐 시금 전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편한 거지. 뭐 대충 지금은 뭐 초장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뒤에 가서. 그럼 뭘라고 일찍 시작해? 그러면 3월에 4월 달쯤 해가지고 빡시게 하지. 아니거든요. 그죠? 자꾸 봐줘야 돼요. 반복해서. 그 처음에는 동강을 계속 드려야 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계속 동강을 드려야 돼. 책 보고 막 연락하지 마시고. 일단 동영상을 자꾸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나 공통상에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왜 밥 먹고 할 일 없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그게 맞거든요. 그게 순서거든.
그래서 일단은 기가 트여야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나서 교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 단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기가 트이려면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그러면 돼. 그럼 어느 순간에 설명하는데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부터 책을 보면 또 교재 읽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단계가 있단 말이야. 단계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짬 나는 대로 계속 지금은 오전에 동강 들었으면 또 듣고 막 2번, 3번 들으세요. 최대한 많이. 1, 2월 달 안에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최대한 많이.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어영부영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죽으라고 공부해놓고서나 시간 투자해놓고서나 그죠? 결과가 안 좋으면 헛고생한 거잖아. 어쨌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자, 148페이지 4절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과세권자 돼 있죠? 자, 우리가 총론 배울 때 과세 주체라는 걸 배웠어요. 과세 주체. 기억나시나요? 제가 잘못 물어봤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지금 장난하는 거죠? 무슨 기억이 어떻게 나? 언제적 얘기. 어제 들은 것도 모르는데, 그죠? 전 시간 들은 것도 모르는데 무슨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주가 되는 단체, 그 세금 부과는 누구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얘네들을 뭐라 그래? 과세 주체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과세권자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자. 그게 누구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죠. 근데 지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죠? 특, 광, 도가 있고 시, 군, 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부과하는 주체가 다르다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 했어요? 특광도세에 해당되는 건 뭐고 취득세고 재산세는 시군 구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 시군 구에서 부과하니까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다? 특광도지사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148페이지 4절에 1번 과세권자 보시면 재산세 과세권자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항상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재산의 소재지 관할, 재산의 소재지 관할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래요?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금 어떻게? 물건의 소재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세권자도 누가요?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랬죠? 맞죠?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는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이거 앞전에 설명했죠? 전 시간에 서울시만 재산세가 어떻게 나온다? 특별시 광역시세 같이 묶어 나온다. 그래서 공동과세 한다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납세지가 나옵니다. 납세지는 외울 거 없다겠죠? 왜?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지방세는 당연히 지자체에 내죠. 국세는 어디다 낸다 했어요? 국세는? 까먹었죠?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국세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내는데 어디 지방자치단체?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어디다 내야 돼? 시군구에다 내야죠. 재산세는 그죠? 어디 있는 시군구?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겠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거 외울 것도 없다네요. 총론할 때 설명했죠. 자, 보세요. 148페이지 2번 납세지. 동그라미 1번 토지는 어떤 애? 토지 소재지. 그죠? 토지 소재지 시군구겠죠. 만약에 토지가 수원시에 있다. 나는 서울 강남에 살아. 토지는 어디 있어? 수원시에 있어. 그럼 재산세 어디다 내야 돼요? 물건의 소재지. 토지 어디? 토지 소재지. 어디? 수원시. 이해가시죠? 별거 아니잖아요.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선박은 항상 선적항 소재지 그럽니다. 왜 선박은 이제 선박 등록하는 항구가 있거든요. 그걸 선적항 소재지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항공기도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정치장이라고 해요. 정치장 소재지.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취득세가 등록세, 재산세 다 나와요. 이 말이. 그러면 전부 다 얘네들 납세지가 어디요? 선박은 무조건 선적항 소재지 그러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그럽니다. 그런데 얘는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물어보면 이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온다 한들 이 5개니까 무조건 선박 항공기는 어디서 물어보든지 간에 똑같다. 언제?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그럽니다. 이게 기출로 나왔었다겠죠? 한번 얘기했죠.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틀린 걸 고르시오 하고 이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 1번은 토지 나왔어. 토지, 소재지, 시공구. 2번은 건축물, 소재지, 시공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 그래야 되죠?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다?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땡 틀렸죠. 왜?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주택의 소재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재산세 파트 제일 중요한 파트가 149페이지 3번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매년 시험에 거의 나오다시피 합니다.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 시험에도 얘가 지문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납세 의무자는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납세 의무자. 자격증을 꼭 얼른 따셔가지고, 그죠? 따셔서 현업을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자들, 뭐 꼭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죠? 직업 중에서 중개사 직업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뭐 그런 얘기, 뭐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있지만, 근데 여러분 뭘 하든 경기 안 좋고 경기 다 탑니다. 뭐 중개사 아니라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어떤 거든. 근데 여전히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잘하는 사람 되게 잘합니다. 제가 뭐 가는 학원에서도 뭐 보면은 수강생들 뭐 현업하시는 분도 있죠. 자기 따가지고 하는 분도 많죠. 근데 뭐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잘 되는 분도 의외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난 이게 맞다는 거야. 왜 어디 가서 뭐 직장생활하면 그러면 여자들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딱 마트밖에 없어요. 마트. 식당하고. 진짜 그래요. 식당하고 마트밖에 없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안 받아주잖아요. 일단 몇 살이 그러면 40 넘었다 그러면 그럼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가 식당 가서 일하든가 아니면 마트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그 일하고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아요? 100만 안쪽에 있는 100만 안쪽. 아주 저임금입니다. 거기도. 많이 받아야 100만 원, 110만 원이야. 그러니까 거기 시급으로 최저임금 받는 거야. 결국.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마트, 뭐 이마트 이런 데 가 일하면 그 사람들이 막 캐셔 같은 거 하면 막 150 이렇게 줄 것 같아. 택도 없어요. 그렇다니까 현실이. 근데 중개업 하면 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보다 몇 배는 벌 수 있죠. 뭐 경기도 타지만. 그럼 뭐 해야 돼? 자격증을 따야지.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 직업이 조금만 열심히 다 똑같이 노력한다면 괜찮은 직업입니다. 깔끔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일단 뭘 해야 돼? 자격증을 먼저 따야 되는 거지. 그죠? 돈이야 뭐 어떻게든 벌면 좋습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지, 돈 버는 게. 그죠?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거기 이 복대 있죠, 복대. 온열 복대래. 뭐 그거 파는 거야. 근데 막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막 그분이 되게 인사 막 탁 하고 양쪽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온열 복대를 한 5분 동안 열광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10,000원이래, 10,000원. 그죠? 그러니까 뭐 뒤에 12단데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시범 보이고 막 해요. 근데 그게 많이 팔리나요?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지하철 타면 그 파시는 분 되게 많은데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일단 자기를 따야 되는 거야, 따야지. 그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하게 해야지 이게 따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149페이지 3번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상. 근데 언제 기준? 그렇게 되어 있죠?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7년도 재산세 내시려면 지금이 아니라 언제? 2017년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6월 1일 기준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부상 소유자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 자, 공부상의 소유자는 뜻은 쉽게 말하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말 그대로 뭐요? 실제 소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보유하는 형태를 봤을 때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보통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소유자고 진짜 주인이고 명의도 내 앞으로 돼 있어. 이게 보통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둘이 일치하면 굳이 공부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 왜? 둘이 일치하니까. 근데 지금 얘가 법에 뭐라고 돼? 원칙이 누구라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왔잖아. 이 말은 뭔 뜻이야? 그렇지.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랐을 때 말이야. 같으면 얘기할 거 없잖아. 그죠? 근데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이 얘기죠?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공부와 실제가 다르다. 그럼 세법은 뭐가 우선이다?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겨? 실제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이 6월 1일 현재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납세 원칙이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얘기인데 자, 이제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자, 매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 을. 그래서 매매했어. 그죠? 자,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을이 취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둘이 계약 이제 했으니까 계약서를 썼겠죠. 그죠? 근데 계약서의 내용을 봤더니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5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을이 매매를 하면서 5월 31일에 내가 너한테 잔금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5월 31일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5월 31일을 뭐라 그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매매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을이죠, 을. 을이 일단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된 거 아니야. 샀으니까. 그죠? 그럼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샀어요. 그러면 을이 이제 뭐가 문제인 거야? 얘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6월 1일 현재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을이 만약에 6월 1일 전에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아니면 6월 1일 지나고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얘가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을 뭘 따라가느냐. 기준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용 기준이. 자, 보세요. 얘가 일단 을은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내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된다? 그쵸. 취득세를 내야지, 취득세를. 왜? 취득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취득세 내는데 언제가 취득일이냐? 우리 취득세 배울 때 기억나시나? 안 나시겠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그죠? 그럼 이때 취득일이 언제냐? 개인 간 거래는 자, 이게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 날짜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서상 잔금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 날짜가 취득일이야. 그러면 5월 31일이 을은 뭐 한 거예요? 취득한 거죠. 그럼 얘는 취득세를 언제? 이 5월 31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은 5월 30일이 취득세 취득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언제 을이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냐면 5월 30일을 본다는 거지. 결론은 재산세에서 실제 소유자 여부 판단 기준은 누굴 따라간다? 그렇죠. 취득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얘는 이런 경우 이날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러면 재산세도 그날 걔가 그 재산에 뭐가 된 걸로 봐?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봐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이 말대로 하면 을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5월 31일에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을은 5월 31일에 뭐가 됐다?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을은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세금 납세 의무자인데 이미 그 전날 실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을이 내는 거죠. 왜? 을이 납세의무자.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뭐다? 그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매매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을이 언제 실제 소유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시점은 뭘 따라간다? 그렇죠.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간다. 그럼 취득세는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날 취득한 걸로 본다니까 얘도 재산세도 얘를 따라가니까 재산세도 5월 31일에 을이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봐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이미 5월 31일에 사실상 소유자가 됐으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딱 그럼 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6월 1일에 등기까지 을 앞으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 등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을이 공부상 소유자도 되고 실제 소유자 되니까 둘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니까 뭐 잔금 취급 등기 하다 보면 6월 1일에 등기가 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명의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그쵸, 갑 앞으로 돼 있는 거야. 얘를 뭐라 그래?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아직도 등기는 이 앞으로 되는 거야.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을인데 공부상은 갑 앞으로 돼 있어. 이런 경우죠.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세금을 두고.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렇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해서 을이 기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 부과를 하겠죠? 자, 그럼 이 상태면 누구한테 재산세가 나올까요? 갑을. 누군가 얘기를 해줘. 아무것도 문빗거리 행사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뭘 일단 내질러야 확률이 5대 5인 거예요. 자, 누구? 갑 앞으로 나옵니다. 자,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데? 을이잖아. 근데 세금은 갑한테 나옵니다. 왜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서는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을인데 왜 갑한테 세금 부과하느냐 그 얘기죠. 왜 그런다? 자, 얘네 둘이 매매했죠? 그죠? 매매했어. 등기 아직 안 넘어갔죠? 자, 그러면 과세권자인 시군구는 얘네 둘이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나서? 돌다방에서 만나 돌판 위에서 계약서를 써가면서 썼어요. 그럼 쌍화차를 마셨는데 그 쌍화차에 노린자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 내용을 몰라. 왜? 당사자만 하니까.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 세금을 딱 부과하려고 봤더니 아직도 명의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그렇죠. 갑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 시군구는 누구한테? 그 공부상 명의자인 갑한테 세금을 부과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법들은 을인데 세금은 갑한테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시군구는 을이 아닌 갑한테 세금을 부과한 거다? 그죠? 이 매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해당 시군구에서 이 매매 사실을 알면 누구한테? 그렇죠. 을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모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하면 돼? 알게 하면 되지. 그럼 알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매매 사실이 매매가 됐다는 사실을 가서 우리 전문용어로 뭐 하면 돼? 전문용어로 일르면 돼. 가서 일러.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얘 거다 라고 일르면 됩니다. 이거는 전문용어로 일르는 거고 학문용어는 뭐라? 신고한다고 그래. 신고. 자, 그럼 이 변동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신고는 갑이 할까요? 을이 할까요? 누군가 신고를 해야 되죠? 자, 둘 중에 누가 한다? 항상 신고 이런 건 아쉬운 놈이 하는 겁니다. 아쉬운 놈이. 여기서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갑이죠. 을은 아쉬울 거 없어요. 왜? 법대로 하면 자기가 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는 안 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을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들킬까 봐. 을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고 갑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은 도대체 그럼 을은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세금 안 내려면. 그럼 얘는 언제까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잘못하면 기다려다 죽을 수 있죠. 세금 안 내려고 숨 참다가 자, 그러면 얘가 가서 신고할 거 아니야. 그 신고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 그죠? 날짜. 왜냐면 아무 때나 신고를 했더니요. 고지서 만나가지고요. 지금 고지서 붙이러 가는 중인데. 그죠? 공무원이 고지서 붙이러 가는데 와가지고 갑이 와서 저 통만 잠깐만 내가 깜빡 잊고 얘가 신고를 이걸 안 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을한테 세금을 부과해줘. 라고 어느 세월에 세금을 걷겠냐는 거야. 해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자, 우리 재산세는 날짜가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재산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날짜, 재산세 날짜는 이렇게 기억해라. 어떻게? 과세권자가 있고 여기 납세 의무자가 있으면, 그죠? 얘네들이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기간이 5일 이내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 납세 의무자인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신고하고 신청하는 건 10일 이내.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우리가 해당 시군구에게 뭘 걔네를 향해서 뭘 보내고 통지하는 것들은 10일 안에 하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안에 한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변동사유 신고해야 되죠? 누가? 갑이.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우리가, 지금 얘가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걔네한테 신고하는 거잖아.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렇죠, 10일 안에. 그래서 10일 안에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날짜 10일 외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엄청 많이 틀립니다. 나오면. 왜? 10일 외워. 막, 우리가 랑 10일, 걔는 5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언제로부터 10일이에요? 언제로부터 10일? 이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근데 얘가 뭐라고 나냐면 변동사유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그래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그럼 여러분 이 사유 발생일 10일 보일 것 같죠? 안 보여요.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누구만 보여? 너만 보여. 너가 누구요? 10일. 그러면 이 10일이 맞으면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그럼 이미 틀린 건데 얘는 무조건 맞다 확신해버려요. 이건 10번을 읽어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모의고사 같으면 이게 틀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10일 맞지 않냐? 그럼 친구가 뭐라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10일 맞대. 근데 답이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막 갑자기 맞으면 자신감 생겨가지고 막 저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막 책 들고 선생님 이게 10일 맞는데 왜 틀렸냐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여기가 틀렸어요. 그럼 그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공부할 때는 분명히 했는데 왜 이걸 틀리느냐? 왜 안 보이느냐? 그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 아는 얘기야. 답이 안 보여. 그때. 이게 무슨 얘기야? 어디가 틀렸는지가 안 보여. 왜 그래요? 공부를 이렇게 해서 그래. 공부를. 내가 공부할 때 사람 심리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유난히 관심을 더 갖는 게 있어. 그럼 거기가 먼저 보이게 되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것만 보이는 거야. 제가 말했죠. 우리가 연애할 때,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 말이에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만나고 딱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외골락 안에서도 와이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입고, 머리는 어떻게 했고, 이거 다 기억나요. 목걸이 뭐 했고, 귀걸이 뭐 했고, 막 이런 거 다 생각나. 옷은 무슨 색깔이었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참 됐죠. 20년 넘으니. 그러면 와이프가 긴 생머리였다가 머리 쇼카트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가 바뀌는지 몰라요. 왜? 그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연애할 때는 온통 관심이 와이프한테 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온 신경이 가 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나고 왔는 다 아는 거야. 어디서 뭐 했는지를. 그만큼 관심.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는 관심 갖는 것만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문제 풀 때 어떤 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평상시 걔는 신경 안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모르잖아요. 왜? 나는 분명히 신경 써. 분명히 신경 썼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보여? 모르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어디를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이제 공부한 다음에 얘기고. 어쨌든 이건 조심할 게 10일 안에 신고하는데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질문할 때 자, 변동사항 신고 언제 합니까? 그러면 10일 이내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요. 또 물어보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이것도 같이 읽어서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자, 결론은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겨서 얘가 10일 안에 결로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하거나 10일 지나고 신고해버리면 누가 내야 된다?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죠. 계약서를 쓰다 보면 6월 1일 날이 잔금 날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썼어. 그럼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갑을 중에 예각이죠. 왜요?
어쨌든 6월 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니까 결론적으로 을은 6월 1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보다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납세 의무자인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되면 누구?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 매매를 하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매수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안 내려면 계약서 쓸 때 잔금 날짜를 6월 1일까지로 가면 안 되고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매수는. 근데 파는 사람은 재산세 안 내려면 주고 나서나 계약서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야 돼? 6월 1일까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야. 이게 뭐다? 기본적인 이 사실상 소유자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다시 설명하고 나머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